그럼 테슬라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일론 머스크 제국에 있어서 스페이스X와 함께 테슬라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스페이스X라고 하는 이제 주된 기업이 있는데 굳이 테슬라에 힘을 실어주겠느냐. 약간 스페이스X를 거드는 느낌 쪽인 것 네, 같아요. 네. 막상 상장 당일에는 떨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디스하시는 건가요? 여러 측면을 그쵸, 열어놔야 그쵸. 되니까요. 아니,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요. 상장 직후에는 마찬가지로 국내에 있는 종목들도 변동성이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데 6월 12일에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는데 파급력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일단은 많이들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비단 전 세계적으로도 산업적으로 많이들 관심을 가질 것 같고 그만큼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저는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당장 국내만 보더라도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확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래 있었던 이벤트들도 이제는 산업적으로 좀 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막 파악을 하게 될 것 같고 또 증시 자체도 단기 좀 충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이제 편입이 되다 보니까 지수의 움직임 혹은 그에 따른 ETF나 그런 상품들의 수급 변화 이런 부분들도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보고서가 나왔다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0페이지가 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엄청 그냥 거의 필요한 정보들의 대부분이 담겨 있긴 해요. 제가 유의미하게 봤던 거는 사업 부문별로의 어떤 성과, 그러니까 정확한 지표가 나왔던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각각의 실적이 있던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어떤 리스크를 회사에서 적어놨어요. 우리 회사가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리스크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적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리스크가 좀 궁금하네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적어놨는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스타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스타쉽이라고 하는 로켓이 얼마 전에 12차 테스트 발사가 있긴 있었는데 보셨어요? 실패했다. 일부 실패하고 이제 어떤 사업적 성과가 있었는데 그 스타쉽이라고 하는 로켓이 차세대 로켓이거든요. 엄청 큰 거. 맞아요. 엄청 큰 로켓인데 스페이스X가 각각의 사업 부문별로 이 스타쉽의 의존도가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미래적인 부분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스타쉽이 상용화되는 것이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했을 때 실제로 보고서에서도 언급됐던 게 뭐냐면 이 스타쉽의 개발과 상용화가 지연될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의 성과가 모두 지연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로 적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론 머스크에 대한 리스크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 지분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상장 전 기준으로 보면 지분율이 4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분율이 41%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클래스 A, 클래스 B로 나눠요. 그래서 클래스 A는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사고 팔 수 있는 일반 주라고 보면 되고, 클래스 B는 클래스 A와 한 주의 가치는 똑같은데 의결권이 10배입니다. 그래서 창업자와 이제 그 주요 임원들만 보유하고 있는 클래스 B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클래스 A와 클래스 B의 지분율만 놓고 보면 41%지만 의결권은 85%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뭐 이사회라든지 각종 CEO, CTO 뭐 그런 주요 임원들의 선임, 해임을 다 본인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거는 견제 장치도 없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리스크가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뭐 요즘은 좀 조용한지 모르겠지만 정치를 한다고 막 갑자기 그렇죠. 트위터도 조심해야 네, 되잖아요. 맞아요. 네.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오너 리스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리스크도 충분히 질 수 있다. 물론 그게 프리미엄으로 작동할 수도 있지만 리스크로도 작동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일론 머스크가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너무 많다. 테슬라, 스페이스X, XAI, X 뭐 그 외에도 막 너무 많으니까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하기 힘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리스크 중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면요. 솔직히 네.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테슬라를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이제 의견을 저도 여쭤보거든요. 근데 두 가지로 명확하게 나뉘는 게, 결국 일론 머스크 제국에 있어서 스페이스X와 함께
테슬라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스페이스X랑 테슬라를 중심으로 산업이 개편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테슬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스페이스X라고 하는 이제 주된 기업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굳이 테슬라에 힘을 실어 주겠느냐.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누누이 외쳤던 어떤 AI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우주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이 화성 가는 이야기들. 맞습니다. 스페이스X에 담겨 있는데,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도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는 톤다운이 많이 된 것 같고, 어떤 로봇 쪽으로의 사업적 방향성을 변환하는 것도 테슬라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약간 평가가. 스페이스X를 거드는 느낌이 그쵸.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스페이스X라고 하는 대안이 있는데 테슬라를 우리가 봐야 될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판단은 유보하겠으나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정도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IPO를 하면 뭐 최대어다 막 이렇게 하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막상 상장 당일에는 떨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혹시 스페이스X도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디스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혹시나 저는 여러 측면 열어놔야 되니까요. 그렇죠. 저도 근데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요. 상장 직후에는. 왜 그러냐면 이게 기업 자체가 워낙 밸류에이션이 높게 평가받는 기업이 상장이 되는 거고, 공모가가 높게 형성됐을 경우에는 차익 실현에 대한 니즈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스페이스X라고 하는 기업이 공모 물량이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시가총액 1.7조 혹은 1.8조 달러 대비해서 예상되는 공모 자금 규모가 750억 달러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4% 정도가 됩니다. 근데 통상의 기업들이 적으면 10%, 많으면 20%까지도 공모 물량을 풀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적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이 변동성이 컸을 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을 때 매수세가 들어오면 그게 또 커버업이 또 금방 될 수 있는, 그래서 좀 많이 변동성이 큰 시장이 초반에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스페이스X 상장한다 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올랐던 종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건 이제 재료 소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상장 전후로 마찬가지로 국내에 있는 종목들도 변동성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의 어떤 그런 우려감이 상장 전에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관련되는 국내 우주 기업들의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좀 쉬었다 가야겠다라고 해서 수익 차익 실현을 하실 수도 있는 물량이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데, 이후에는 스페이스X 주가 따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이스X 주가가 오르면 우주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전 세계적인 이 투자 심리가 우주산업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 있구나. 스페이스X라고 하는 기업이 밸류에이션이 높게 평가받으면 받을수록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많이 할인되어 있네 라고 하는 심리가 형성되면서 자금이 또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큰 구간인 상장 전후를 피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이제 우주 산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국내 기업들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아예 미국에 상장된 미국 기업들 이제 투자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매력도는 어디가 더 큰가요? 사실 저는 미국을 좀 더 선호하긴 했는데, 최근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국내 종목들도 미국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최근에는 주가 흐름 움직임이 완전 커플링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도 어떤 최근에는 또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국내가 좋았을 때 미국이 좀 안 좋았고, 반대로 미국이 좋았을 때는 국내가 좀 부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각각의 시장이 좀 많이 그만큼 성숙도가 높아지니까 국내 이제 투자자들의 수급도 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맞습니다. 될까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슷하게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종목별 편차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만큼 우주 관련된 이제 어떤 뉴스들에서 이거를 좀 더 디테일화하는 과정이 심화된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중대형 쪽 로켓 시장이 스페이스X라면 중소형 쪽에는 로켓랩이라는 기업이 또 일장이잖아요. 일장이죠. 네, 일장이잖아요. 네. 로켓랩 기업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소형 로켓 시장에서 일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소형 쪽도 수요가 많은가요? 중소형 쪽도요? 많다기보다는 많아졌어요. 원래는 이제 위성 발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는데, 우리도 왜 예전에는 저는 안 써봤습니다만
벽돌폰 네네. 이런 게 있었다라고 저도 듣기만 했어요. 느끼고 맞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휴대폰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는데 성능이 더 좋아진 것처럼 위성도 과거에는 너무 크고 무거웠는데 점점 위성이 작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성능도는 더 올라가니까 그만큼 작은 위성들을 발사하는 수요는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로켓랩이 그 시장 수요를 잡아먹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장만을 타겟을 한 기업이라고 쳤으면 저는 이만큼의 밸류에이션을 못 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 로켓랩이라고 하는 기업은 소형 로켓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바탕으로 중대형 로켓 시장으로까지의 어떤 발전을 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 자체를 어떤 전방 시장 자체를 넓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업적 방향성이 저는 옳다라고 보고 있고, 뿐만 아니라 로켓 부문의 매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얘네가 위성 제조 쪽의 시장으로도 훨씬 더 매출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밸류체인 간의 그런 시너지 효과, 왜냐하면 우리가 로켓 발사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제조 쪽도 담당을 하고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적인 측면이 저는 좀 유의미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게 IPO도 어떻게 보면 약간 유행이잖아요. 그때 테마에 따라서 비슷한 기업들이 많이 상장이 되기도 하는데, 상장된 거 이외에도 우리나라에도 우주 관련해서 비상장 기업들도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럼 스페이스 X 상장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비상장 기업들이 IPO에 조금 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우주 관련 기업들 찾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영화 변호인 보셨나요? 그 마지막 장면 보면 갑자기 저도요 막 이러면서 막 하나 둘씩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우주 관련 테마가 떠오르니까 저도 우주 기업입니다 하면서 갑자기 일어서신 우주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뭐 있으면.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나쁘게 본다라는 말은 아니고 그만큼 우주 관련된 영역들의 기업의 관심도가 높아진다라는 말은 그런 사업적인 방향성을 그쪽으로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고, 다시 얘기하면 어떤 VC 단계에서의 그런 기업들이 많이 관심도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VC에서도 지금 투자 쪽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 거래소에서도 아예 상장을 장려하는 섹터 중에 우주 관련된 부분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는 뭐 로켓 쪽이나 위성 쪽을 디테일하게 언급을 할 정도로 상장 쪽에서도 저는 기술 특례 상장의 허들이 되게 많이 낮아져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가 어떤 계기가 돼서 향후에 관련된 상장이라든지 비상장에서의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저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코스닥 쪽으로 상장이 되면 또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네요. 우주 섹터가요. 그렇죠. 섹터가 이제 산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올해 주목해야 될 우주 이슈와 관련해서 스페이스 X 말고도 또 체크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체크해야 될까였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같은 이벤트라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스페이스X 스타쉽 발사가 12차 테스트 발사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11차 발사까지가 있었어요. 근데 시장에선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뉴스도 그렇게 많이 안 안 나왔었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주 관련된 부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만 이랬었는데, 이제는 같은 이벤트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누리호 발사도 올해 예정되어 있고,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13차 발사, 14차 발사도 남아있고, 혹은 스타링크와 관련된 부분들도 확장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민감도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우주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테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장기 투자 포인트들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들 이제 질문 주시는 유사한 질문 중 하나가 어떤 밸류 체인을 봐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이 많아요. 저는 반대로 어떤 밸류 체인, 특정 밸류 체인을 보는 게 아니라 전반위의 밸류 체인 내에서 기술적인 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통의 기술적인 혜자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점유율이 큰 기업들을 보통 말을 하는 건데, 당연히 점유율이 크고 그럴 기업일수록 비싸고 밸류에이션도 높겠지만 오히려 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뭐 위성 제조면 위성 제조, 혹은 발사체, 혹은 서비스, 혹은 지상 장비도 그렇고 섹터 내에서 매출 의존도가 높고 기술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장기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숫자들이라든지 혜자가 중요하겠지만, 또 새롭게 탄생하는 산업들은 어쨌든 기대감도 중요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대감만 일단 있어도 괜찮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어디로 연결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어떤 우주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주 데이터 센터 얘기가 떠올랐을 때 우주 데이터 센터가 떠오르면 어떤 섹터가 영향을 받지? 그러니까 직접적인 매출이 발생이 되지 않더라도 어떤 부분을 연관이 될 수 있지? 라는 영역들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단기 모멘텀적인 플레이이기 때문에 좀 단기 모멘텀 플레이를 하실 분들은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의도에서 네. 우주 섹터를 유일하게 담당하시는 연구원님으로서 우주의 가능성은 어디까지가 끝일까요? 우주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마지막에 이렇게 현학적으로 가시면 저는 사실 우주산업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그만큼 많이들 관심을 가져준다라는 말이 어디로 생각하냐면 어떤 새로운 기업이 나오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라는 측면보다도 기존에 있던 산업과의 연관성이 얼마만큼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방산과의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 혹은 통신과의 어떤 새로운 통신의 어떤 시스템 중 하나 요 정도로 만약에 이어졌다라고 하면 그게 뭐 예를 들면 우주 데이터 센터처럼 반도체와의 연관성이 이어지는 곳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산업과의 연계도가 이어지면서 우주라고 하는 하나의 인프라가 다양한 산업과의 밸류체인이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만약에 최종적인 저는 좀 지향돼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말 산업의 어떤 범위, 영역, 크기가 무궁무진하게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방금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의도에서 우주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유일한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그런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거를 단독으로 이거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산업이 많이 개편이 되고 그런 분들이 이제 많아졌다라는 것 자체가 산업이 그만큼 성숙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번외 이야기긴 하지만 저 우주 이야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팽창 우주, 다중 우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좋아합니다, 저도. 이게 다중 우주가 만약에 진짜 관측이 되고 하면은 우주 산업이 더 지금 이 시간도 우주가 이제 팽창하고 커지고 있는데 여러 개 지금 멀티버스가 네, 아무튼 오늘 정희훈 연구원님과 함께 우주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 또 재밌는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